연세대학교 노현탁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노현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혁신 조직의 기업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30분 정도 드리게 됐습니다. 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공의 키워드라고 거창한 주제를 붙여놨는데요.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 혁신 기업, 혁신 조직 문화, 혁신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초점은 시간이 짧은 만큼 우리가 이제 직무 기반이라는 저희의 중요한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 직무 기반으로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되는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신 그런 약간 사례, 에피소드, 또는 신문 기사 이런 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 특히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사람 관리 프랙티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크게 보면 10년 터울을 둔 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 왼쪽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모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시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서 품질 불량, 리콜 사태 등등이 발생하면서 품질 경영에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조치 중에서 하나, 이게 몇 시 몇 분일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왼쪽이 11시 59분, 58분, 55분 이쯤인 것 같습니다. 근태관리 강화죠. 조직이 위기일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해왔던 소위 말하는 노동력 통제에 초점을 둔 우리의 전통적인 사람 관리 시스템, 사람 관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이게 과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 관리 방식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25년,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다른 기업들의 다른 사례, 다른 똑같이 새로운 혁신에 뭔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것만 이런 기업들이 취했던 유일한 조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하게 구성원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대표적인 사람 관리 프랙티스 중에 하나, 역시 근태 관리 강화죠. 주 5일, 주 6일 나와야 되고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류의 프랙티스가,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가 많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람 관리 프랙티스의 중심에는 변치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건 아닙니다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런 통제 중심의 사람 관리 방식을 보통 저희가 인풋 중심의 사람 관리, 조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풋은 여러 직무에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풋 요소, 관리가 용이하고 통제가 용이한 대표적인 인풋 요소로 갈 수 있는 노동 시간이겠죠. 노동 시간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에 초점을 둔 방식, 이것들이 이제 Butts in Seat Culture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Butts in Seat Culture라는 게 나름의 효용은 있습니다. 여긴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잡아먹는, 그렇죠. 많이 인풋을 투여하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아웃풋이,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올 거라, 생산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생산량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본 가정. 물론 여전히 그런 직무 환경이나 산업 환경이나 전략 환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요즘에 갖는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성,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멀어지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풋 중심의 관리와 대비되는 대표적인 조직관리 프랙티스는 잘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아웃풋 중심의 관리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웃풋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직무 기반 HR, 뭐 직무급 등으로 대표되는 직무 기반 HR로의 변화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아웃풋 중심의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웃풋 중심의 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또는 꺼려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풋보다 어렵잖아요. 인풋 중심 관리가 그런 어썸션만 아까 말씀드린 전제만 맞아진다는 강한 그런 신념과 믿음과 바람만 있으면 인풋 중심 관리처럼 쉬운 게 없을 텐데 문제는 직무 중심 HR로 간다 그러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할, 책임, 바운더리 또는 보따리 등등이 계약 이런 게 명확해지면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무언가 결과물도 명확해지고 그렇다면 이 결과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는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게 처음 말씀드릴 우리가 직무 중심 HR에서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아웃풋 중심의 관리라는 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전제하에 어떤 조건 하에 작동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몇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많이 보셨을 법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키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구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인이 나와서 구글에서 일하는 방식 등등의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를 텐데요. 한번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아웃풋 관리 이 관점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혁신 조직, 혁신 기업, 혁신 기업 문화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짧은 영상이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딘선가 많이 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종종 이렇게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을 때 여기서 얘기한 혁신 조직의 키워드 어떤 게 좀 떠오르셨나요? 제가 여기 답을 우르르 다 써놓긴 했는데요. 네, 자율과 책임, 그렇죠? 자율과 책임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 얘기하자면 프로, 어른 여러 가지 얘기는 합니다만 전문가, 프로들이 모여서 마음껏 일하고 서로 자극해서 성장하는 조직이라고 한 줄 요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개 써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할 자격이 있을까? 또는 이런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자 준비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율과 책임 혁신 공동체는 아무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희가 직무 중심 HR이 지향하고 하는 방향이 저 방향이니까요.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어덜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용어에 따르면 어덜트, 어른이죠. 이걸 좀 더 얘기하면 fully formed adult, 다 자란 어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 어른이지만 다 자란 어른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조금 주춤해집니다. 나는 과연 다 자란 어른일까? 등등. 이 다 자란 어른이 무엇일까에 대한 나름의 정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의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경영학과 교수다 보니까 간략한 공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한 공식으로 이제 적다 보면 어빌리티, 모티베이션, 디서플린이라는 요소들이 다 포함된 게 어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곱하기니까 세 개를 다 가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또 어빌리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빌리티입니다. 전문성이죠. 저희가 주로 직무 중심 HR이라고 할 때 인지하면 person, job, fit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맞는 방향성이죠. 근데 이제 혁신 조직 공동체에서는 거기보다 뒤에 더 붙어 있잖아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 직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바운더리, 역할 책임, 보따리가 있다는 거는 명확한 전제 조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티베이션이란 말이 붙는데요. 모티베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모티베이션의 핵심은 자발성, 어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스스로 열심히 분기탱천해서 일할 수 있는 자발성, 적극성, 학습 의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태도적인 특성이죠. 누가 시켜야만 뒤에 가서 이렇게
뭐 들고 달려와야만 쫓아와야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디서플린은 어떤 걸까요? 디서플린의 핵심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셀프 인트레스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디서플린이 없는 사람 또는 셀프 인트레스트의 유혹에 잘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예를 들어서 리더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팀이나 동료들을 갉아서 내 성과를 기꺼이 단기적인 성과를 성취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에 별로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시리즌십 또는 굿 컬리그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 등등 그런 태도적인 특성을 디서플린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혁신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 혁신 공동체의 인재, 핵심 인재의 정의는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인재, 어빌러티, 직무 전문성, PJ 핏에 기반한 직무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서 더해서 저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람이고요. 저런 요인들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인재 밀도니 서로 막 자극을 학습 욕구를 갖고 서로 자극하기 때문에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ROI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어덜트를 갖춘다는 건 우리 조직이 자율성이라는 중요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업 입장에서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제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자율성과 권한 이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최소화 적어도 단기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내하고 그렇죠? 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이 과정을 감내하면 더 나은 성과가 올 거라는 기대잖아요. 이게 전제가 됐을 때 자율성이라는 투자를 조직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이게 투자기 때문에 리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한테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리턴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저런 어덜트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직무 전문성이 없거나 자기만 알거나 수동적으로 자기 일만 하려고 하거나 등등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리턴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측면에서 혁신 조직, 직무 기반 조직 한 발짝 더 나간 이런 조직에서 어덜트를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나 또는 어떤 사람을 우리 조직에서 유지하고 어떤 사람을 내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시킬 것인가 등등의 관점에서 저런 어덜트 확장된 개념의 핵심 인재의 개념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많은 신과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링크드인이 인재 채용 플랫폼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오픈 AI가 자기네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매칭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돈벌이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율과 책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우리 구성원들한테 머리에 쏙쏙쏙 박히려면 조직 내에 자율과 책임이 실제 작동하는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작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스트럭처라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 보상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처벌이 올 거야. 라는 것들이 비교적 명확한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인센티브 스트럭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보상 방식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그림은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이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인가. 우리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덜트라는 기준에 따라 사람을 막 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딱 일하게 어떤 장을 깔아놓고 일하게 하고 경쟁을 시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혁신적인 성과를 내나? 우리 조직의 성과는 누가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의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책임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어떤 사람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좀 이렇게 학자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 파레토 법칙 2대8 핵심 인재를 강조하는 이제 그 주장이잖아요. 원칙에 따라서 성과 분포가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이제 경험적인 결과들을 연구들이 많이 보고하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우수한 인재를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막 일을 시키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기대와 달리 이쪽이 성과가 안 좋은 쪽이고 성과가 높은 쪽인데요. 이쪽에 많이 몰리더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되게 일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보다도 자기한테 주어진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급급한 평범한 우리 인간 군상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직에 있어야죠. 누군가 손은 키워야 하고요. 조직은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혁신 조직이라는 목적 함수를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조직에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확률은 낮지만 뭐 낮은 확률이지만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성과에 중요한 미치는 그 소수의 비범한 누군가일 가능성이 더 커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끝자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꼬리가 길어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끝자락에 누군가 있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끝자락에 자율과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자율성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책임을 탁월하게 완수하는 소수의 누군가가 있는데 이 소수의 누군가의 탁월한 책임을 적절하게 인정해주는 탁월한 성과인 탁월한 인정을 적절히 인정해주는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조직 내에 구축돼야 한다는 이제 주장입니다. 이거 우리의 논리, 우리의 현실로 데리고 들어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상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공급제잖아요. 우리가 직무급제의 변화가 그렇지만 연공급제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는 매우 제약이 큰 보상 방식이다. 그거 다 인정하는 방식이 저희가 직무급제의 중심으로 한 직무 기반 HR로 변화하고자 하는 목적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몇 년간 굉장히 큰 보상 방식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집단 성과급입니다. PS 등으로 대표되는 회사 성과 기반의 집단 성과급.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 집단들의 대부분은 이런 PS에 기반한 성과급이 굉장히 중요한 보상 방식이 이어왔고 지금도 그런데요. 근데 과연 이런 최근에 이제 동시에 최근에 여러 이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관점에서도 이 자율과 책임, 탁월한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탁월한 책임을 완수했고 누군가는 평범하게 자기 책임을 완수한 사람들 간에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상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PS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다고 제가 모든 구성원들한테 개인 성과급을 굉장히 엄중하게 가져가는 것이 여기에 적합한 보상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과도한 개인 성과급의 폐해, 뭐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뭐 지나친 경쟁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켜서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방식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KPI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상 방식과는 별개로 탁월하게 우리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탁월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소수의 인재, 이게 중요한 산업에 우리가 있다면 저들에 대한 보상 방식 인정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보상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율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그런 보상 구조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또 뭐 생략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저런 혁신 조직의 보상 방식이나 혁신 조직의 뭐 채용 방식 등등이 소위 말하는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빅테크 방식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와 다른 노동 환경과 규제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그대로 적용하는데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가 이 조직 관리 방식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비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런 조직도 직무 기반 HR 할 때도 아마 이후에 이제 토론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회사보다는 개별 구성원,
개인의 성장, 개인의 초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개별성이 강조되고 내 성과가 강조되고 내 성장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할까요? 이직이 늘어나고요. 그죠? 조직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조직이 조직을 구성하는 오거나이징 코스트, 코오디네이션 코스트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직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조직이 일종의 플랫폼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노동 시장과의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입출입이 굉장히 잦은 산업 내에서 움직이고 이 프로페션 사이에서 이 바운드에서 움직이는 조직은 그 가운데 어딘가에서 새로운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되는. 자, 좋은데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 또는 이걸 대표로 하는 그 특성과 규제의 특성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건 그런 우리 상대적으로 경직된 노동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일정 부분 우리 내부 노동 시장에 가둬놓을 수 있을까? 우리 내부 노동 시장의 매력도를 강조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이 구성원들을 계속 우리 조직에 안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 파타고니아는 잘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려진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의 핵심적인 특징은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성, 소위 말하는 깃발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야. 깃발이 명확한 것만 아니라 이 회사가 한 50년쯤 된 회사인데요. 50년 동안 이 깃발의 선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깃발과 관련된 전략적 방향성과 관련된 여러 프랙티스가 잘 얼라인돼서 컨시스턴트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거겠죠. 이 회사에 우리가 이 방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거야. 우리의 채용 기준은 우리의 마케팅 프랙티스는 어떨 거야. 우리의 재활용이나 또는 로지스틱스 프랙티스는 어떨 거야. 이런 것들이 잘 얼라인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 회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 아까 이제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혁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른들이 이 방향성을 바이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바이.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 구성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직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득한다고 그게 설득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쭉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죠. 너는 수용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바이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일종의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어른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조직의 방향성과 조직의 정체성이 명확한 조직은 구성원들이 내가 무엇을 바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레퍼런스가 명확하게 주고요. 이 레퍼런스가 명확해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 레퍼런스가 명확해지면 이 구성원들 입장에선 이 조직의 방향성을 보고서 내가 선택한 조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내재적 동기부여, 인트리직 모티베이션. 인트리직 모티베이션의 핵심은 자기 결정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죠. 남이 결정해 준 게 아니고요. 이 조직의 방향성과 등등등등이 내가 좋다고 판단해서 바이해서 이 조직에 들어왔고 남아 있고 다른 데 오퍼가 있어도 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조직 인트리직 모티베이션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애착감을 느끼고 구성원들한테 시리즌십 비헤이비어를 행할 수 있고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내부 노동시장에서 우리 조직에 핏하는 구성원들을 비교적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정체성, 일의 의미 등등이 모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노동시장과 특성과 결부해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주는 시사점 역시 매우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물들이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파타고니아의 채용 성적표 하면서 나오는데요. 몇 년 된 자료긴 합니다만 이직률 4%, 이직률 4%가 사실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 산업에서 평균 이직률이 한 60% 된다고 하거든요. 리테일 산업에서. 근데 4%. 미국 평균 이직률보다 당연히 낮고요. 등등등 이제 구성원들의 조직에 어태치되는 것들, 강제로 우리는 좋은 회사니까 돈을 막 퍼주니까 엄청나게 무조건 좋은 복지니까 이럴 리는 없겠죠.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경쟁일 테고요. 그게 아닌 구성원들이 바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는 것, 레퍼런스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구성원들을 어덜트로 대우하고 이들이 조직에 남게 하는 중요한 그런 장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 전문성이 강조되는 혁신 조직에서 물론 다른 이제 모티베이션 디스플린도 있겠지만 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런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리드해야 될 것인가, 매니지해야 될 것인가, 또는 그런 조직에서 좋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 담론이 변화해 왔었지만 지금 이제 직무 기반 HR, 직무 전문성, 개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핵심은 리더의 역할은 연결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옛날에 비해서 다양한 뭐 세대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등등등 다양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들어와 있으면 이 구성원들은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개성과 정보를 드러내고 연결되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결을 내가 이제 짠 하고 스피크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조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핵심은 제각각 제각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실제 HBR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이제 그 글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혁신성, 탁월한 생산성을 보이는 팀에서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연결망 구조를 가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른 팀들이만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 팀들이 일종의 제일 최적의 조합이더라 이런 건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 보라색 노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이 사람이고요. 선이 연결 정도, 서로 협업하는 연결 정도로 봤을 때 저 보라색 노드가 리더 역할이라는 거죠. 저 보라색 노드는 다른 사람과 달리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있지 않았고요.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요.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게 뭐가 됐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안에 사일로에 갇힐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리더는 우리 조직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뭐 직무 중심의 HR이든 다양한 이유로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내 초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을 끄집어내서 이질적인 정보들을 어디 있나 저기 있나 누가 저기서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조용히 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자원을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팀의 성과를 위해서 모두가 연결돼서 리소스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장을 만들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발표는요. 혹시 그 로코모티브 액트 또는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제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법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가 1차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영국에서 이미 그때 자동차 관련 기술이 만들어져서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를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괴물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다른 불편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제일 이 괴물이 돌아다니는 걸 반대했을까요? 마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일자리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부들 중심으로 적극적인 로비가 들어갔고요. 국회에. 그래서 법안이 발생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이런 괴물이 이 우리의 그 순수한 전통적인 사회를 해치는 걸 막고자 하는 또는 이 괴물이 이 사회에 스무드하게 정착하게 시간을 벌어서 본인들의 뭔가 새로운 프로그레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건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먼저 20km 이상 달리면 안 돼요. 왜냐면 말이 한 20km 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이니까요. 앞에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되고 3명 이상 같이 동행해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식의 규제를 만들었던 거죠. 핵심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억제했던 영국 이후에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패권은 어디로 넘어갔는지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뭐 독일이든 뭐 미국이든 등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가 이게 직무 중심 HR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변화인 건 사실이고요.
또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혁신 조직 의료의 변화를 한꺼번에 고려했을 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저항 등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저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고민할 것인가, 이게 모두의 아름다운 평화를 위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눌러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30년 동안 눌러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규범을, 우리의 규범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범을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전파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 롯데그룹의 앞으로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